근데 그나마 다행인 게 진보 쪽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지상파나 종편들 뉴스를 거의 안 봅니다. 그러니까 영향력이 전혀 없는 거죠. 신뢰하지 않죠. 네. 네. 실제로 우리들처럼 뭐 트위터를 본다든지 페이스북끼리 나눈다든지 또는 대한 매체들이 있잖아요. 인터넷에서 하는 그걸 하게 되는 그런 분위기인데 저희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사건 자체에 아까 말씀하신 게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이거였거든요. 실제로 그날 당일날 저녁에 6시 몇 분까지도 살아있던 동영상이 나왔잖아요. 그것도 사실 확인이 아직 안 사실 확인이 더 확인이 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어쨌건 간에 그 안에 완전히 갇혀있는 상태에서 살아있는 시간이 최소한 2-3시간 정도였다면 그 상태에서 전혀 못 구했다는 부분만 다른 건 다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저희 집사람만 해도 아침마다 한숨을 쉬는데 지금은 이제 아예 TV를 안 봅니다만 사고 나고 한 10일 이상을 딱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한 명이라도 구했을까? 그렇죠. 그러다가 3주를 넘게 가버린 상황인데 그 생각만 하면 눈물 나고 막 지금도 어제 진짜 마지막 민중의 해설이 애국전선을 마지막을 오늘 나오려고 다 한 번 더 들어봤는데 마지막에 끝에 나오는 소리가 한숨 소리였어요. 우리는 이제 세월호 방송을 많이 했기 때문에 방송 내내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이게 누가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를 한 달 가까이 보내고 나니까 진짜 이제는 우리가 먼저 죽겠다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사람을 그렇게 한 명도 못 구했다는 건 다른 말 필요 없죠. 자기들이 책임져야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뭐 폭발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서서히 가라는데. 국민들이 물론 이제 그건 분명 명백하고 확인되는 이제 과실이 있는 거예요, 정부가. 그래서 대체적으로 어떤 평가를 하냐면 무능한 정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되게 심각하게 정부가 책임져야 될 문제인데. 그렇죠. 저는 아주 요 논리에 아주 중요한 걸 놓치고 가는 게 있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은 최초의 좌초가 시작된 시점. 이것이 보고된 시점이 과연 언제인 건가. 이게 지금 계속 논란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단원고 교무실에 8시 10분으로 돼 있다는 얘기도 있고 당시 언론에서 새벽에 침몰을 하고 있다라는 보도를 했다라는 뭐 그런 걸 또 캡처해서 인터넷에서 뭐 공개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한때 어느 신문사에서 국정원에 새벽에 보고가 됐다 이런 기사가 나갔던 적이 있어요. 근데 뭐 삭제가 됐더라고. 근데 저는 김현정 뉴스쇼인가요? 거기 이제 생존자 한 분이 나오셔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은 전날 군산 앞바다를 지날 무렵에 아마 한 10시 한 40분 정도 밤에요. 15도 정도 기울었다가 그래서 뭐 깡통이나 이런 게 다 굴러다닐 정도가 됐다가 다시 섰다. 그래서 뭔가 이게 문제가 있다 싶어서 바깥에 나가서 봤더니 이거 침몰하는 거 아닌가라는 두려움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인터뷰 내용이 있죠. 8시에서 7시 사이에 뭔가 뭐 쿵소리를 들었다든지 선체가 뭐 기울어졌다든지 뭐 이러저런 증언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만약에 최초의 침몰이 시작되는 시점이 8시 58분이 아니라 52분이 아니라 1시간 정도 더 전이었다라면은 이거는 책임이 청해진과 선장 쪽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요, 당연하죠. 뭐 이제 재난관리 시스템 국가 체계를 봐도 선박회사, 그러니까 선장은 선박회사에 전화를 했겠죠. 청해진 본부에 연락을 했을 거고 그러면 청해진 쪽에서는 국정원으로 연락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국정원은 국가안보실이죠. 김장수 실장한테 연락을 해야 돼요. 통보를. 거기는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며. 예, 뭐 본인은 아니라고 우기는데 보고도 안 받았다 그러던데. 근데 일단 첫날에는요, 잘하고 보고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첫날에 또 그렇게 얘기를 했었군요. 그러니까 서로 어딘가에 보고는 하고 있는데 컨트롤 타워도 아닌데 보고를 다 받는군요. 아니 근데 보고를 받았는지 컨트롤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조난 체계상 국가재난이 발생하면 그런 순서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대통령한테 그렇죠. 딱 올라가게 되고 기본이죠. 대통령의 보고가 된 순간이라면은 이제 선장이 바뀐다는 거예요. 네. 선장이 지휘권자가 아니라 적어도 김장수 실장이나 대통령이 지휘권자가 된다는 거야. 그러면은 가만히 있으라라는 방송을 지시한 사람은 선장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과연 최초의 침몰 시간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가 이 문제하고 과연 이게 어느 체계를 통해서 보고가 됐는가 안 됐는가 어느 시점에 대통령 청와대로 보고가 됐는가는 사실은 되게 대단히 이 사건의 본질을 정리하는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 사실은 그 두 가지가 제일 궁금한 거거든요. 도대체 이 재난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됐고 누구누구 보고라인을 통해서 그래 폐하가 그 빨간 조끼 입고 다니는 애가 둥둥 떠다니는 거 그걸 그렇게 못 꺼내냐. 설마 그건
이런 엉터리 거짓말이야. 멘트가 나올 정도까지 네. 그 지경이면 왜 그렇게 된 건지 이게 궁금한 거고. 그러니까 보고 어디까지 됐냐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뭐 그 해경까지 됐다 그러면 해경 책임이죠 다. 근데 국정원까지 했는데 국정원이 씹었다 그러면 국정원 책임이죠. 네. 근데 그때 당시 해경이 보고를 하긴 했는데 전부 거짓 보고였다는 것은 이제 나왔죠. 아니, 그리고 잘못된 그 보고를 진도 VTS 문제도 간단한 문제 같지 않아요. 네네. 아니, 아직도 배가 왜 깔아앉았는지 원인을 몰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저 천안함 문제에 되게 관심이 많았었거든요. 4년 동안. 예. 천안함 사건하고 굉장히 유사하게 가고 그렇죠. 있어요. 굉장히 유사하죠. 그러니까 진상이 굉장히 덮일 가능성이 높은데. 뭐 서해면은 2번 올해가 나왔을 거고요. 다행히 이제 남해라서 그 딱 그 느낌으로 가고 있는데, 사실 뭐 해경의 여러 가지 행동들 또는 선장이나 이런 사람들의 기자회견, 1등 항해사의 기자회견 이런 행동들이 아까 김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죄진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아닌 것 같아요. 당당하다는 거야. 굉장히 떳떳해요. 분명히 해경 자체의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추측은 해보는데. 항해사도 그래요. 인터뷰할 때 보면. 아니 벌떡 일어나가지고 우리 다 당당하니까. 보면서 경악을 했잖아요. 벌떡 일어나서 아니 나 일어나서 당당하게 얘기해야겠다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구하러 가냐고. 그러니까 이제 경찰 쪽에서 아예 데꼬 하고 그냥 데리고 가는 그런 분위기라 그러면 진짜 뭐가 들이받은 거 아니에요, 이거 진짜? 음모순이긴 하지만. 이게 우리들 입장에서 이제 유도미 위법가 돼버리면 안 되니까 이제 신중하긴 해야겠지만 저는 그 문제는 지금 나름대로의 어떤 우리 쪽에 수사관들이 있잖아요. 그쪽에 좀 맡겨두는 게 나을 것 같고, 제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매스컴이라든지 언론의 문제. 언론의 문제가 이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초반에 방송이 그런 식으로 막 말도 안 되는 보도 있잖아요. 이상호 기자가 막 고함을 질렀던 연합뉴스 같은데 사상 최대의 구조작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방송을 해버리면 사람들은 박근혜 정부 잘하고 있다는 느낌만 받을 거고 실제로는 생각해 보세요. 부모들이 자식들이 물속에 딱 갇힌 상황에서 진짜 한두 시간이 막 미치게 환장할 그런 시간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방송에서는 막 구조작전한다고 난리 치면 그 상황을 저는 더 성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좀 신기한 게요. 그러니까 목포 당시 이제 현장에 처음 도착한 게 목포 KBS 기자였어요. 제일 가까우니까. 그렇죠. 근데 딱 현장에 도착해 보니까 이게 생각했던 게 아닌 거죠. 배가 이렇게 넘어가 있고 이거 최소한 몇백 명은 죽는 참사구나. 이거를 감지하고 보고를 했대요. 데스크에 계속 올라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목포 KBS 다음에 목포 MBC가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말이 설명이 안 되는 그림이잖아요. 그런데 자막으로 384명 전원 구조 이런 게 나가요. 현장 기자가 보고를 했는데 무슨 생각이야? 그러니까 자막 뉴스를 일방적으로 그렇게 나간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속보 싸움의 어떤 실수 이런 거라기보다 실수가 아니라 그 정보를 최초로 준 데를 찾아야 돼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얘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거 아직도 모르는 거죠. 아직도 얘기를 안 해요. 지금 해경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다라고 교육청에서는 얘기했어요. 근데 그 해경에 누가 있는지 이건 모르는 거예요. 아니, 모르는 게 뭐가 그렇게 많아? 그리고 이 교육청에서 그 해경에서는 조심스럽게 그런 얘기도 해요. 단원고 학생들을 구조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원 구조라는 식으로 희망 섞인 말로 알아들은 거 아니냐. 그러면서 교육청의 책임을 갖다 떠넘기기도 해요. 그럴 가능성도 그러니까 있죠. 최초로 얘기가 워딩이 나왔던 데는 해경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언론사에 이렇게 뿌려졌던 것이 보면 어디에서 뿌려진 거냐면 교육청에서 문자 보내고 또 서로 학교랑 확인하고 이러던 상황을 기자들이 캡처를 해서 캐치를 해가지고 그걸 보낸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 경기도교육청 홍보실에서요. 그렇죠. 그 출입 기자들한테 문자를 뿌린 네, 거예요. 뿌린 보고가 거예요. 올라간 건데, 근데 그게 신기한 게 그 홍보실에서 문자 가기 전에 기자가 봤거든요. 그거를 현장에 가서 도착해서. 그렇죠. 그러면 그 자막이 안 나갔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희한하게 그게 나가네 그게.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오늘 저는 중요한 또 폭로가 좀 있었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의 김광진 의원이 통용함을 해군 참모총장이 투입하더라고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각서까지 썼다는 거야. 네. 근데 우리가 보도된 건 뭡니까? 안 갔잖아요. 아니 문제가 있어가지고 수상을 못 시켰다. 기술적인 점검이 끝나지 않아서 보낼 수가 없었다. 그죠. 점검은 보통 한 2년 정도 한다. 그런 식으로 해명을 했죠. 그러면 도대체 되게 놀라운 문제라고 저는 보는데 해군 참모총장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이 그 지시를 꺾을 수 있는 거잖아요. 장관 정도 수준에. 그러니까 참모총장이 한 지시를 꺾은 거니까 지금. 아니면 다 영상 가야지 뭐. 네. 그 밑에서 그럴 리가 없잖아. 총장이 이거 하라고 그랬는데 각서까지 써가지고 왔는데.
그리고 이걸 왜 막냐는 겁니다. 또.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하나의 그 분석이 있어요. 지금 현재 그 통영함이 예. 사실은 평택함 정도밖에 못 되는 깡통이랍니다. 아, 실제. 그게 이제 조심스럽게 디펜시스의 김종대 선배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팩트일 가능성이 높네 그럼. 그 해군이 그렇지. 그거를 인수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다 만들었어. 1,600억을 들어서 만들었어. 근데 갖고 왔는데 깡통이에요? 어떻게 한겨레에서 그걸 보도를 했다고 기억을 하는데 소나타를 시켰는데 아반떼가 왔다. 거기 안에 있는 뭐 소나 탐지기라든가 또 무슨 각종 기기들이 형편없는 수준에. 그러니까 지금 평택함 정도라면 1970년대 기술인데 그 1970년대 기술을 갖고 있는 애들이 달려 있는 거예요. 아, 포니가 온 거네요. 그렇죠, 거의. 뭐, 아반떼만 해도 굉장히 높게 봐준 거죠. 그래요. 포니 정도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인수 거부를 하는 거지. 인수 거부하면서 그걸 개선해내라. 근데 배째라 이러고 있고, 사방에서 압력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 그 정도면 통과시켜줘. 그 압력은 누가 넣었을까요? 뭐 이제 대개는 이전에 별을 달았거나, 뭐, 아니면 별 달고 있는 사람과 아주 긴밀한 관계에 있거나, 그러면서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압력을 넣을 수 있었겠죠? 그러면서 그거를 받아라. 이런 식으로 온다는 거예요. 작전에 나가면 침몰됐을 거다 이 가능성이 이게- 되게 높네. 그렇죠. 끔찍한 거죠. 만약에 이제 해경 참모총장은 그러니까 해군 참모총장은 몰랐어. 이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각서까지 썼어. 근데 어떤 정보 쪽에서 그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뭐 군 정보 쪽을 담당하고 있거나 아니면 혹은 국정원이거나 이런 쪽에서 이제 현실을 고스란히 반영한 어떤 보고를 했겠죠. 통영함이 나갔다간 지금 개망신 나간다? 뭐, 이렇게 됐으니까 못 나가게끔 한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딱 이렇게 보고. 4대강 스킬이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돈을 이만큼 들여서 다 빼먹고 딱 이만큼만 만드는. 그렇죠. 예. 근데 이번 사건은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예. 우리 전에 한번 얼마 전에 안녕들 하십니까 열풍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명박 때 미국산 소고기 때문에 촛불을 네네. 엄청 붙었었잖아요. 네. 이게 물론 2008년에요. 예. 지상파가 살아있긴 했었지만 예. 그거보다 폭발력은 한 200배 좀 더 있는 사안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모든 종편이나 지상파들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 사건을 계기로 이명박이 언론을 장악하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걸로 제가 보기엔 무너질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 게 당장 MBC가 이런 기자들도 반성하고 뭔가 좀 들고 일어나는 분위기 속에 이제는 일반 정말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들도 지상파나 종편을 보면 안 되겠구나라고 인식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제 주위에 촛불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예전에 부정선거 같은 거 이야기할 때는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는 건데 세월호 문제로 행진하잖아요. 또 침묵행진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길거리 장사하시는 분들이 음악을 다 꺼준대요. 예, 맞아요. 그런 정도로 민심이 다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라 네. 여기서 언론 한 군데만 무너져도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이 정권이 위험해지죠. 그러면 제 패친도 뭐 한 분은 촛불 행진을 하다가 예. 여자친구한테 머리띠를 사주는 총각을 봤대요. 예. 근데 당신네들이 이렇게 아주 기특한 일을 하고 있으니 내가 10,000원을 깎아주겠다. 그래서 10,000원을 깎아서 그 머리띠를 사주고 그러면서 행복하게 또 촛불 시에 참여하는 그런 한 쌍의 커플을 봤다고 하는데 이런 움직임들이 광범위하게 확산된다면 정권 퇴진까지도 논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니까 서울광장에서 한 2, 3만 모이는 사람들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근데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하고 이 정권 웃기다. 원래 매스컴 못 믿겠다라는 인식이 확 확산되는 순간에 방송국 자체도 바뀌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는. 네. 그러다 보면 뭔가 정말 그러니까 간당간당하고 아까 김쌤 말처럼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다 진짜로 무너지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버리는. 네. 그렇죠. 지금 되게 근데- 본격적으로 이게 프레임을 서서히 이렇게 걸기 시작했거든요. 정부에서 이게 무슨 순수 유가족 뭐 이런 얘기도 나오기 시작하고. 이제 정부 프레임으로 다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예전에 천안함 때 했던 것들 뭐 이 촛불 때 소고기 촛불 때 했던 것들하고 비슷한 프레임을 또 이게 걸려고 이제 하고 있어서요. 그래서 저는 참 이게 그 진보 세력들이 정말 반성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이석희 사태가 나고 통합진보당이 집단 다구리를 당할 때 그냥 봤잖아요. 그죠.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종북 프레임으로 제일 먼저 거는 사람이 통진당 당원이냐. 뭐 그러네요, 진짜. 예. 그다음에 뭐 그 옛날에 민주노동당. 네, 민주노동당 출신이냐. 이런 사람들이 그 안에 섞여 있으면 이건 무조건 종북이야 이렇게 그렇지. 갑니다. 야, 이거 참. 근데 이런 공격들이 예상외로 먹혀요. 네. 왜냐하면 통진당의
국회의원이 정말 온통 빨갛게 덧칠돼 있는 그런 그 종편들과 수많은 언론들의 프레시 세례 아래서 잡혀 들어가는 모습이 생중계가 됐잖아요. 예. 그러면 사람들은 딴 거 필요 없어요. 이 사람이 나중에 무죄를 받건 말건 상관이 없다니까. 그 어떤 법리적인 논쟁이 있건 그건 시사인 라이브를 들여다보는 사람들이나 아는 거지. 실제로는 이 사람은 그냥 간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간첩을 쫓던 무리들이 여기 들어가 있어? 그러면 얘는 종북이야. 그런 논법으로 이렇게 되는 가는 거예요. 불순한 이건 세력이 되는 거죠. 엄청나게 근데 그게 과대 포장이 되는 건데, 근데 이런 식의 이제 종북 놀이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게 지지난주 토요일 이후서부터 아주 네. 눈에 띄게 드러나는 현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조선일보가 뭐 예. 대놓고 하고 있죠. 지금. 노란 손수건 카페의 카페지기 이분이 통진당 당원이었어요. 예. 그래서 노란 손수건 전체를 종북으로 몰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요, 그,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 실제로 북한에서 했을 것 같은 이야기도 뭐 정부가 말하면 저희들 안 믿는 정도의 분위기가 됐잖아요. 뭐 무인기 이야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근데 실제로는 거기서 뭐 정부에서 무슨 빨간 딱지 붙이고 정부머리 해도 진보나 민주나 이런 최소한 야당 세력 쪽에서만큼은 그걸 좀 이렇게 방어를 해주면 그랬어야 된다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데.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냥 우리는 웃어버리잖아요. 네. 무인기 보면 이거 장난감인데 무슨 어저께인가는 또 그 이야기 나왔었죠. YTN에서 그 왜 김정은 합성 사진을 사진이요? 넣고 네. 합성을 했죠. 합성했던 모습 보면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겠지만 언론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뭐 벌벌벌 떨고 있는 야당 의원들 눈에 뻔히 보이는데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젊은 사람은 믿지 않습니다. 전혀 안 믿는다고요. 그쪽에 어떤 걸 발표를 해도 이 새끼가 무슨 간첩이나 되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실제로 우리가 뽑아준 정치인들이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게 정말 답답한 거죠. 진짜로. 그래서 여당의 어떤 공세에 효율적으로 맞설 수 있는 야당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지방선거하고 네네. 7월에 재보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 선거에서 어떤 결과를 내오느냐에 따라서 많은 부분들이 바뀔 수 있다고 네. 보거든요. 특히 아까 언론 장악에 대해서 이제 푸른나무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언론 장악된 것이 무너졌다라고 아직은 섣불리 파악을 할 수는 없어요. 시작이겠죠, 이제. 시작은 됐다. JTBC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의미 있는 한 활로를 그렇죠. 열어줬고, 큰 역할을 한 거죠. 네, 그리고 지금 MBC나 KBS 기자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MBC 기자 121명은 현장에 나가 있는 모든 기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근데 이게 아주 중요한 사인 중에 하나인 게, MBC가 김재철 사장 밑으로 그 김재철 무리들이 했던 제일 큰 그야말로 그 정권에 이바지하게끔 한 그런 사건이 뭐였냐면 노조를 깬 거예요. 그죠. 노조를 반쪼가리를 낸 겁니다. 그게 뭐 노조가 파업한 걸 깬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뭔가 어떤 도전들이 오는 사람들을 전부 잘라요. 자른 다음에 그 빈자리를 계속 새로운 사람을 채우죠. 예. 새로운 사람을 채워서 노노 싸움을 자꾸 붙이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 예전에 그 능수능란한 그 현대중공업의 그 방법 중에 하나였는데, 네네. 노노 싸움 붙이는 걸로. 근데 이제는 이제 그 현대중공업은 노조와 비정규직을 막 싸움을 붙이잖아요. 네, 그렇게 그런 하죠. 식으로 이제 계속 가는 건데, 이 노노 싸움에는 사실은 당연히가 굉장히 어려운 네.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 기회에 121명이 다 이렇게 같이 성명서를 냈다는 건, 여기에는 뭐 나중에 들어온 기자나 뭐 이전에 노조를 했던 기자나 이게 구분이 없는 거예요. 최소한 여기 안에서는 하나의 목적으로 목소리가 통일된 겁니다. 근데 이런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거기서 어떤 성취들이 일어나게 된다면 사장 혼자서 일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문제들이 바뀔 수가 있고 어떤 다른 대안들이 마련될 가능성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언론 장악의 균열이 생겨나는 그런 지점이죠. 예. 그건 저는 어떤 면에서는 뭐 희망을 논하기는 좀 이른 시점이긴 한데 몇 주 동안 우리 국민들이 보여준 모습을 보면서 참 사회 지도층은 썩을 대로 썩었지만 우리 국민들은 감동적이죠. 예, 감동적인 이런 예. 모습들이 있고 이제 깨어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요. 특히 지난주에 저는 안산에 그 20여 개 중고생들이 네. 네, 24개. 5,000여 명 정도죠. 그렇죠. 네네. 시위를 하는 모습을 봤는데 촛불 이제 추모 행사죠. 네. 하는 모습을 봤는데 야, 이 정부가 좀 생각을 진지하게 잘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중고생들이 들고 네. 일어나면 그 정권의 어떤 명운이 걸린 이런 사태로 그렇죠. 발전하게 되는데 이미 대단히 분노해 있구나 우리 청소년들이. 그리고 저런 청소년들이 이제 뭐 나라를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나서게 되면은 대한민국이 앞으로
이런 참사를 계기로 해서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그렇죠. 전환점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또 40대 주부들의 그 정권 이반 예. 현상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죠. 40대 주부들이 이전에 광우병 때는 15년이나 20년 이후에 생길 그런 그 아이들의 죽음에 대해서 미리 걱정을 했던 건데 지금은 눈앞에서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 죽음들이 언제든지 또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특히나 이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사고는 배가 기울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울어진 배에서 아이들을 구조를 시키지 못했다는 게 핵심이에요.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무능과 무책임과 또 그 이후에 파렴치한 그런 그 지도자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반돼 있는 그런 민심들이 문제는 이거를 결집시킬 만한 어떤 정치적인 대안 세력이 없다는 게 가장 네. 큰 문제예요. 그게 지금 여론조사를 문제점이죠. 보면 여론조사가 막 뭐 왜곡됐다 어쩌다 그렇지만 경향들을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표이긴 하거든요. 경향이 어떻게 되냐? 새누리당 빠지고 있고 박근혜 빠지고 있고 근데 새정치민주연합도 같이 네, 빠져요. 같이 빠지고 있죠. 무당파가 늘어나요. 네. 이거는 이미 안철수라고 하는 상징적인 인물이 가지고 있었던 그 무당파의 대부로서의 그런 지위가 상실됐다는 걸 의미해요. 그리고 새로운 세력들 어떻게 보면 새로운 안철수 현상을 갖다가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 빨리 잡아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빨리 그 결집시켜서 네. 어떠한 단일한 대우를 만들지 않으면 또다시 이제 개량의 그런 손길들이 들어오겠죠. 저기 그 세월호 사건 나던 날 아침은 그냥 사고가 났나 보다로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사고가 지겠지. 났나 보다. 예. 근데 이게 이제 한 달 가까이 돼가니까 이게 아마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사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드는데 왜냐하면 뭐 정권 퇴직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마 이 정권 자체의 힘이 마치 그 쇠고기 사태처럼 확 빠지는 계기는 분명히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못 구한 건 사실이니까. 폐하가 인선을 잘 하셨죠. 이번에 국정원 인사 문제 예. 관련해서. 그러니까 흐름을 잘 보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갑자기 종박방송이 되는 겁니까? 지금 늘 이렇게 말합니다. 잘 보시는 거죠. 네. 본인을 지키기 위한, 국가를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흐름을 되게 지키기 잘 위한 보시는 거는 거예요. 아주 그리고 철저하게. 아주 근데 기본적으로 그 뭐 SNS 단속 지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예. 교육청에 공문 내려가지고 학생들 활동 잘 못하게 하는 거 이제 뭐 이런 여러 가지 건들이 다 이제 이런 분위기를 모르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 들어요. 근데 관리하는 게 공권력, 믿을 수 있는 게 공권력밖에 없으니까. 김성수 평론가님께서 아까 지난주 주말께 특히 팽목항 두 번째 갔다 오고 나서 뭔가 바뀌는 것 같다. 예.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좀 그런 인상을 전반적으로 받았거든요. 예. 근데 그게 바뀌었다라는 건 뭐 어떤 의미로 다가올 수 있냐면은 대통령께서 하실 수 있는 마지막 걸 하신 거예요. 그렇죠. 팽목항 두 번째 방문이. 또 갈 수는 없고. 그 이상은 이제 더 할 게 없다는 뜻이고. 그렇죠. 근데 해결은 해야 되잖아.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공격하는 거예요, 이제는. 예. 그래서 제가 좀 우려가 되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이게 공격 수법도 아주 단순해요. 이분들이 이렇게 머리를 현란하게 쓰시는 분들은 아니야. 아주 전통적이고 아주 효과가 뭐 확실한 두 가지를 가지고 밀고 나간다. 그래서 하나는 뭐냐. 역시 또 정부로 간다.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또 정북 타령이야, 또 통진당으로 뭐네 이렇게 느껴지는데 여기다가 이제 뭐가 하나 붙으면. 물론 이제 뭐 무인기 얘기도 이제 북한 쪽으로 발표하고 뭐 지금 좀 하고 있잖아요. 핵실험. 예, 또 이런 게 붙으면 그런 게 같이 붙어주면 이제 얘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붙을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아 보여요. 상황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공포입니다. 근데 벌써 그 유언비어 뭐 이런 거 했다고 해갖고 39명을 예. 기소를 했다고 그래요. 예. 참 단기간에 대단한 어떤 그 적발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경찰이 이렇게 일을 잘하는지 는 몰랐는데. 침몰 원인은 밝히지 못하면서. 그렇죠. 가짜. 애들은 못 구하면서. 경찰이 원래 전통적으로 유언비어 수사 정말 잘해요. 정말 잘합니다. 네, 정말 빠르고. 놀라울 정도로.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위축이 돼요. 저부터도. 그냥 뭐 잠수하면 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 쉽게 하거든요. 뭐 네. 사석에서나 뭐 페이스북 같은 데 뭐 쓸 수 있습니다. 야, 그런 거 같기도 해갔는데, 그 기사를 딱 보고 나니까, 야, 이런 거 쓰면 안 되는구나. 조심해야지. 괜히 또 빌미 줘가지고. 그러니까 딱 보면 적어도 이 상황에서 잠수함 충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딱 하나의 경우의 수는 없어진 거예요. 잠수함과 충돌했을 가능성은 공식적으로는 사라져버리는 효과가 나타난다. 근데 이러면서 하나하나 저는 어떤 뭐 의혹제기라든지 문제인식들을 차단시키고 또 이제 뭐 국민들을 어떤 힘으로 누르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좀 뭐 촛불 시민들이나 진보 세력들이 지금 좀 대비를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SNS가 트위터잖아요.
근데 거기 유언비어 이야기하면 트위터를 전혀 안 하는 사람들이 진짜 유언비어의 무슨 보고처럼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 활동을 해보면 느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잠수함과 충돌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 여러 가지 설 중에 잠수함과 충돌했다는 가설 또는 그런 의혹도 있더라. 그건 자체는 유언비어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엄밀히 따지면, 그러니까 그 일종의 항상 추측이다, 소설이다 이런 말을 붙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그게 스킬인데 일종의 가능성을 여러 가지 놓고 봐야 되는 건데 그거를 뭐 잠수함과 충돌을 했건 안 했건 그건 어떻게 보면 정말 지연 말단적인 이야기밖에 더 되잖아요. 사람이 300명 넘게 죽었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어쨌건 이거 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정권이 뭔가 좀 획기적인 계기로 바뀔 것 같은 게 전 세계 해양 사고 중에 이렇게까지 무참하게 사람 죽은 사건이 유례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이전에 있던 사건들 막 이렇게 꺼내 봐야 그거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흔히 말해서 미중유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지금까지 있었던 적도 없고 앞으로 있을 수도 없는 사건이라서 대처하는 해경들도 아마 안일했던 것 같은 게 분명히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어쨌건 여기에 아까 그 김선생님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그냥 지나갔는데 구심점이 없다는 게 되게 답답한 거예요. 네. 예전에 같으면 80년대 같으면 해도 뭐 제야의 뭐 김영삼 총재 같은 사람도 있고 김대중 씨도 있고 뭐 백규환 씨도 있고 다 그 느낌이 그런 사람들이 끌어주면 민심은 금방 모아지거든요. 근데 당장 쇠고기 촛불만 해도 구심점이 없었잖아요. 엄밀히 따지면은. 그렇죠. 자발적인 모임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몇 명 수사 같은 걸 해버리니까 그걸로 그냥 조용히 사라지고 무너지는 느낌. 그게 좀 안타깝긴 한데 그거를 아까 말씀하신 안철수나 김한길 같은 사람들이 해준다면 정말 선명한 야당 소리 들을 거고 제가 생각했을 때 부정선거를 1년 가까이 가면서 꾸준히 물고 늘어지고 특검 계속하자고 애치고 하면서 이것까지 끌고 왔다 그러면 제가 보는 견해에서 이 사람들 한 50% 지지를 넘을 것 같은데 야당도 지지를 못 받고 여당 사람들한테 당연히 못 받을 생각을 하고 덤벼야 되는데 여당 눈치를 계속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답답하게 느꼈던 게 바로 통합진보당이에요. 저는 제 입장에서는 그랬던 게 뭐냐면 그렇게 억압받고 핍박받으면 한번 제대로 한번 붙어봐라라는 생각이 들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세가 다른데 규모도 다르고 스피커가 다른데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간간히 보면 물론 약간 이게 무슨 결론처럼 얘기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통합진보당이든 어디든 제가 그 전에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우리 방송에서 한 진보당 계열이 다 합쳐서 한 20%쯤만 지지율을 갖고 있을 수 있다면 굉장한 큰 힘이 될 텐데 3% 막 이런 개념으로 나가서 선거 때 가야 한 10%쯤 올라오고 특정 지역에 가야 이럴 땐 정말 답답하죠. 마음 들고 진짜 없어져 버리는. 지금은 왕따 정당이니까 네. 뭐 그림자 그러니까 정당이라고도 합니다. 사실은 네. 지금 야당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통합진보당 이미 사회적 왕따가 돼가지고 정당으로서 정상적 기능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렸고 세민녀는 솔직히 말해서 네. 뭐 두 대표분께서 뭐 세월호 전국에 이 정당에 가려는 지향과 현재 상태를 뚜렷이 보여줬다고 봅니다. 광주에 그냥 전략 공천하는 거고 너무 놀랐어요. 역시 근데 저 광주보다 안산 보세요, 안산. 네. 안산. 통합진보당에 대해서 그렇게 비관적으로 생각하실 문제는 아닌 게 저희들도 트위터라면 현장도 현장이잖아요. 어떤 느낌이냐면 이정희, 뭐 이석기 통합진보당 빨갱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쪽 세력 내에서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종쳐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 아니, 전혀 없는데, 문제는 그쪽에 가깝게 있거나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약간 열등감식으로 받아들이는 부분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그러니까, 있죠. 그러니까, 야, 나서가지고 우리 정부가 아니야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그걸 믿는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보수화된 일부 야당 사람들, 또는 현재 여당 사람들인 정도지 이 정도 올라와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해도 통합진보당이 빨갱이 아니라는 이야기는 다 알죠. 근데 통합진보당한테 아쉬운 점은 저는 좀 다른 측면이 있는데 당을 꼭 지켜야 됩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좀 더 큰 틀을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까지 그 당과 혹은 당에서의 어떤 대표면 대표 혹은 그 대표 세력을 지키는데 모든 그 공력을 다 쏟았어야 되는 건가. 그러면서 실제로는 왕따를 자처한 거잖아요. 당이라고 하는 것은 대중 속에 함께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이번에 김재현 의원을 칭찬해주고 싶었는데 아무런 티로 내지 않고 어느 날 팽목항에 있었어요. 네, 그렇죠. 그걸 입소문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이랬어야 되는 거 아닌가. 난 내가 정말 뭐 그야말로 내가 잘났어. 혹은
뭐 이런 것도 억울하시다면 내가 정말 죄가 없어. 나는 죄가 없는 걸 입증하고 말 거야. 이러면서 그 가시가 놓쳐 있을 때는 아무도 그 손을 잡아주지 못한다는 사실도 기억을 했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통합진보당, 진보당, 참여당 해가지고 20% 가까이 갔었어요. 예. 예. 한때 그랬죠. 예, 통진당 처음 출발했을 때 당시 20% 가까이 갔었어요. 세상이 바뀔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스스로 깬 게 통진당 사태 뭐 나고 이랬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가를 지키려고 했었어요. 그 지키려고 하는 게 과연 야당의 정신인가? 그러니까 진짜 지킬 건 지키고 바꿀 건 바꿔야 되는데 바꿔야 될 것들까지도 지키려고 하다 보면은 오히려 대중들이 멀어진다는 사실을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고. 저는 그 트위터 활동하고 전에는 아고라를 했었는데요. 저는 대표적인 야당 빅텐트, 비구산론 뭐 이런 주의자에 가까웠거든요. 그러니까 현 민주당 뭐 다 합쳐가지고 가자. 물론 그 반대쪽 의견도 충분히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 상황에서 보수 세력의 위치를 할까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좁아놓은 상태, 언론도 자유를 완벽하게 만들어놓은 상태까지 갈 때까지는 무조건 합쳐야 된다는 주의자였는데 총선 전에, 이번 총선 전에, 12년 총선 전에 그 이해찬 총리 같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이정희 대표 이런 사람들한테 한꺼번에 합치면 안 되냐. 근데 그거는커녕 뭐 통합진보당 합쳤다가 찢어질 때는 정말 이야기도 하기 싫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제 개인은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색깔 다른 거 다 알고 다 아는데 고하게 맞춰 싸우는 부분만큼은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야기를 내가 무슨 팟캐스트 같은 데서 꺼내면 반론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야 무슨 당연한 거야 이렇게. 근데 그게 이 진보정당이라고 하는 게 제가 보는 견해에서 그 이해찬 총리가 했던 말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었냐면 한 150에서 160 정도 되는 거대 정당에 진보당 계열의 사람들이 한 20, 30석 정도 있으면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죠. 그런 부분도 좀 있는데 전혀 그게 안 되는 상황에서 다시 또 깨지니까 의지가 확 꺾이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민주주의라는 게 과정이면 다시 또 뭔가 좋아지는 일이 있겠죠라고 이렇게 믿고 그냥 가는 거지 마음 들고선 솔직히 없는 게 사실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박근혜 정부하고 새누리당이 책임져야 될 일이지만은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사태로 대한민국이 이 지경으로 자꾸 가게 되는 데서 이제 이른바 진보개혁 세력 야당들도 책임이 없지 않다. 그렇죠. 근데 지금 보여주는 모습도 보면은 사실은 통렬하게 자기 반성을 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뭔가 뭐 버리셔야 된다고 그랬는데. 폐하가 간접 사과했을 때 김한길 대표가 그랬잖아요. 국민에게 위로가 됐길. 그 사람 뭐 이런 행보를 보인다는 거야. 지금. 반응이 이게 아니네 하니까 또 이제 까잖아요. 그 정서가 딱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여론조사 말씀하셨는데 지금 뭐 박근혜 지지율 빠지고 새누리 빠지고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새민련 내려가고 진보당은 그대로예요. 그리고 그렇죠. 무당측으로 나가고 있다는 거야. 예. 그러면은 이미 국민들이 현존하는 이게 진보이건 보수이건 간에 현존하는 정당들에 대해서 사실은 거의 등을 다 돌린 상태가 아니냐. 그렇죠. 자, 아름다운 뭔가 이제 자성을 하고 좀 전화를 해야 된다. 마포의 그 마포 파티 그리고 과천의 그 시민 시장 후보 이런 모습에서 희망을 좀 봐요. 딴 거 아니거든요. 그분들이 팟캐스트 출연할 겁니다. 예. 뭐 지지합니다. 어쨌든 이런 분들이 뭘 만들었냐면요. 다른 거 다 없어요. 진짜 다른 욕심 다 없고 우리 서로가 건전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서로의 차이가 좀 있더라도 함께 모여서 최소한 당신네들 정도라면은 박근혜 무리보단 낫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당신네들이 더 세력을 얻을 수 있다, 뭐 지지를 받을 수 있다면 그쪽에 나가세요.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검증해주고 내보내주는 거예요. 시민들 앞에서 과천시장은 검증을 받으면서 녹색당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빅텐트예요. 제가 재미난 얘기 해드릴게요. 채널A에서 한번 토론을 하는데 그쪽에서는 이제 동아일보의 편집 논설위원이 나오셨고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나간 거죠. 이용을 당한 거죠. 나왔는데 얘기를 하다가 아사히신문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아사히신문이 저는 중도 보수 신문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경악을 하는 거예요. 저런. 근데 그 논조를 보세요. 아사히신문이 어떻게 진보 신문입니까? 극우죠, 극우. 극우는 아니에요. 그래도 그 여러 신문 중에 산케이 이런 게 이제 극우고. 네, 산케이가 좀 심하고. 예, 아사히 같은 경우는 요미우리보다 약간 좌쪽에. 그래도 아무리 봐도 우리 쪽으로 치면은 한겨레 신문 정도 될까 말까 한 그 정도 신문이에요. 그런데 그걸 진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고방식의 패러다임 속에서는 진보가 살아날 길이 없어요. 그 잣대를 옮겨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세요. 새누리당 안에도 최소한 합리적으로 얘기가 통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건전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왜 변모라든가 뉴모 신문이나 이런 데서 세월호의 그 유족들이 선동꾼이라고 얘기하고 종북몰이를 하고 있는 그런 세력들한테 가치 있게끔 만들어야 됩니까? 그 고리를 끊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우울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보편적 상식을 갖고 있는 상황 속에서 최소한 기존의 가치들을 좀 더 지켜보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가 돼야 되고, 저런 세력들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치들이잖아요. 나치들을 분리수거를 해야 되는데 왜 나치들한테 많은 그 힘들을 보태주고 있느냐. 그걸 누가 하고 있냐면 사실 야권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빅텐트를 얘기할 때마다 온갖 반론들이나 이런 것들이 오지만, 사실은 아무리 욕을 하고 뭐를 해도 DJ라고 하는 텐트가 있어서 민주주의가 이만큼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아래에서 서로의 다른 세력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갈고 닦으면서 성장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 그런 텐트들은 아름다운 연대 정신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제는 확실한 무슨 보스가 나타나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고, 서로가 갖고 있는 것들을 갖다 충분히 까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쟤네들한테는 나치한테 어떻게 줄 수 있겠느냐. 네. 쟤네들은 아예 발을 붙이지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 네. 일본 신문으로 보면 산케이 같은 건 신문도 아니다. 쟤네들은 폐간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사회적 합의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그래야 제가 중도도 되고 그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쌤 자체도 저랑 생각이 같으신 거잖아요. 예. 근데 실제로 밖에서 보면 그 정의당하고 이렇게 찢어져 나갈 때 그 충돌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얘기가 좀 번지는데요. 그러니까 번지긴 하는데 예. 간단히 말하면 진짜 결론적인 이야기인데, 저희 팟캐스트에도 댓글이 엊그저께 달린 댓글 중에 여러 개가 이 사건의 진상을, 세월호 사건의 진상을 진보 정당들이 파주길 바란다로 이야기를 한 맥락 없이 썼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했더니 민주당은 못 믿겠다라는 이야기가 좀 똑같은 싸워달라는 거죠. 그렇죠. 구심이 돼달라는 건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들 입장에서, 3자 입장에서 보면 저는 정당 가입한 적이 없고요. 통합 진보당 유일하게 찍었던 게 통합했을 때, 지난 총선 때 정당 한번 통합했을 때, 보라색 한번 달았을 때. 예. 쉽게 표현하면 김재현, 이석기 이런 분들이 대가 찍어서 당선된 분들인 거예요. 당원도 해본 적 없고. 그렇죠. 비례대표니까. 그런데 제가 집이 이제 그쪽 근방이에요. 저기 여의도 옆에. 안 밝히려고. 근데 거기 그땐가 그 이석기 의원 유죄 처음에 1심 유죄 났을 때 밥 먹으러 집에 가다가 올라갔어요. 12층에. 가서 내가 뭘 도와드릴 게 없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예. 그만큼 사람이 분노를 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근데 오히려 아내를 들어갔더니 아내 사람들이 불친절해서 되게 무안하더라고요. 그게 가시가 도처있다니까. 예, 나를 예. 지키겠다고 생각하니까 가시만 도친다고. 그러니까 그 느낌이 어떤 거냐면, 삼자들이 보는 견해에서는 이 사람들 잘 키워놓으면 정말 쓸모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막 해주고 싶은데, 자기들도 일단 열등감 느끼는 데다가 가시도쳐서 잘 안 받아주죠. 이런 느낌이 훨씬 강한 데다가 또 자기들끼리 찢어져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번 지방선거 때 만약에 우리 동네에 성향을 보겠지만 구청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또는 기초의원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새정치민주연합 계열하고 진보당 계열이 나왔다 그러면 성향을 일단 분석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 저는 새정치연합 쪽 사람이 분명히 경력 중에 새누리 사람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합쳐놓고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공천받아 내려오면 절대 안 찍을 겁니다. 투표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설사 당선이 안 되더라도 내가 욕했던 그 행동을 내가 이제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옛날에 진보당 계열을 못 찍었던 느낌이 그런 거였잖아요. 사표 방지. 그게 답답하니까 자꾸 이제 정치권의 화살이 가죠. 그렇죠. 그런데 해결은 그렇게 해야 되는 더 거예요. 아쉬운 건 이제 국민의 분노가 모아지고는 있는데, 이 분노를 책임져줄 야당이 없다는 거. 그렇죠. 이런 현실이 좀. 근데 이게 또 안타까운 것 같아요. 우연적인 상황이긴 하지만은 선거랑 지금 맞물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정당들의 역할이 큰 상황이다. 적들의 어떤 움직임을 보면, 우리들이 좀 강화시켜야 될 것들이 보인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까 프레임 얘기 드렸었잖아요. 그 프레임들은 깰 수 있기 위한 준비들을 해야 되겠고, 적들이 아주 집요하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박영선 지금 원내대표예요. 네. 박영선 원내대표가 세월호 참사의 주범이랍니다.
저들이 유언비어를 얘기하는데 왜요? 이유는 법사위원장이었다고. 그러니까 규제 완화를 해주는 그런 법사위의 법사위에. 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진범이라는 거예요. 그저 송영길 인천시장 책임론도 있잖아요. 출발시켜줬다고. 아니 정말. 그러니까 이런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그 저들의 심리가 보면 박영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내대표로 나온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위협감을 느끼는 거예요. 네. 좀 강하게 나갈 것이다 이런. 강성에다가 또 상대적으로 당내에서 굉장히 지지 세력이 있어요. 그쵸. 뭐 소수긴 하지만 탄탄한 지지 세력이 있고 그리고 굉장히 원활하게 연대를 합니다. 그 박영선 의원은 상당히 연대에선 열려 있는 그런 입장이에요. 이번 원내대표로서 이완구 대표하고 맞서게 된다는데 사실은 이완구 대표가 박영선 씨의 전투력을 이길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방어를 잘 할 것인가, 방어에 대한 고민들을 할 거라고 보는데 이러한 그 전투력들이 이 어떤 원내에서는 최소한 어떤 구심점이 되길 바랍니다. 그게 이번에 그 원내대표 선거를 할 때 그 양 대표가 박영선 대표를 밀었대요. 밝혀지지는 않은 거지만 이유가 자기네들이 워낙 욕을 먹으니까 이제 싸움탁을 하나라도 이렇게 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야 면피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근데 이런 것들이 이상한 지형을 또 만들어낸다니까요. 이게 사실 그 예전에 DJP 연합대에서도 네. 굉장히 소장파의 그 투쟁적인 의원들이 많이 살아남았어요. DJP 연합이랑 굉장히 또 암울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그 안에서 투쟁력이 강한 의원들이 상당히 많이 살아남았어요. 발굴되고. 그런 또 기회로도 작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박영선 원내대표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일까를 보는 것도 굉장히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진보 세력들이 어떻게 이 국회 내에서 그 투쟁적인 거대 야당의 한 원내대표와 호흡을 맞춰갈 것인가. 그러면서 따낼 것을 따내고 지분들을 확보해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아주 고도의 전략으로 좀 생각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제 뭐 정치권이야 또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뭐 지켜보고 계속해서 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정치권이 민심이 어디에 있는지 눈치를 보게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산 촛불도 그렇고 전국에서 한 뭐 140여 곳이 노란 리본을 달고 촛불을 그렇죠.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점점 더 커지겠죠. 많은 분들이 나와서 여기를 봐라. 지금 너네가 여기 잡지 않으면 너네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어필할 수 있도록 우리 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더 이 슬픔과 분노, 뭐 아픔 이런 것들이 가득 가슴에 다들 담고 계실 텐데 그런 것들을 좀 더 행동으로 나와서 이제 표출을 좀 해주셨으면 그럴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지금 네. 선거 국면이랑 맞물렸기 때문에 내가 하는 굉장히 작은 행동 하나가 굉장히 많은 그런 영향력들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SNS에서 리트윗 많이 하면은 영향력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거는 사실 세상을 바꾸는데 기본 조건 중에 하나일 뿐이고요. 실제로 그 정확한 전투력들을 보여줄 필요들이 있는 거죠. 네네. 거리에서 그렇죠. 혹은 거리에서 이렇게 세를 과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가가지고 아버님 어머님들을 얼른 보내시든지 아직도 새누리당을 찍는다면 정말 감이 가진 진짜. 심정으로다가 진짜 여행을 보내버리시든지 같이 가면은 한 편 버는 거잖아요. 나는 2대1. 계속 저희 장모님을 설득하고 있어요. 아버님을 설득하고 제가 처가살이를 하고 있는데 그 아버님은 지금 이거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요. 저희 친아버님 어머님은 한겨레를 10년 넘게 구독을 하게끔 했더니 한겨레 구독에 한 3, 4년 차에서 동아일보를 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게 다른 소통의 통로가 생긴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어머니 아버님들 스스로 인터넷을 하시잖아요. 네네. 저희 장모님이 인터넷을 전혀 못해요. 오로지 보는 거는 전부 TV를 통해서만 봐요. 그리고 어디 모임에 나가서 말로 듣는 건데 강남에 사시잖아.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맞아요. 그런 분들이에요. 저 사람들이 이제 한몫 잡았어.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인 거예요. 유가족들한테. 진짜. 이런 분들이신 거야. 그러니까 나와서 내가 이제 JTBC 뉴스를 보고 있으면 왜 하루 종일 이런 뉴스만 보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나는 나가서 평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벌어야지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그 채널을 지켰거든요. 나름 합리적이네. 예. 그런데 그 지키다 보니까 슬그머니 이제
저게 사실인가 봐 이런 생각이 드시고 네. 보게 되는구나. 자기가 노출 듣던 정도가 얘기랑 많은- 너무 다르니까 이런 분들이 또 굉장히 순진하게 또 따라와요. 주된 어떤 흐름이 틀어지면 따라오신다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작업들을 꾸준히 해야 돼. 이것도 네네. 굉장히 중요한 행동입니다. 네. 자기 가족조차 책임지지 못하면서 나와서 무슨 운동을 하겠어요. 맞습니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한데 이거 자칫 또 아니, 그 서울시장에 아시잖아요. 요즘 별로 그 상관없습니다. 네, 그런 거. 국민은 미개한 걸로 근데 결론이죠.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막 투표하자가 가장 기본이잖아요. 근데 그 민심도 왜곡됐다라는 이야기까지 또 나오니까 도대체 어디까지 뭔가를 우리가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상황이 돼버리는. 투표를 요즘 방해하죠. 계속.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투표 자체를 하면 세상이 바뀌어야 되는데 투표 자체가 뭔가 왜곡돼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으니까. 불안하죠. 부정선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 근데 사실 이번 상황은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각 선거구마다 사람이 다르구나. 그 찍어야 될 사람들이 좀 다 다르고 힘들긴 이래서 하죠. 굉장히 어려워요. 대선이 제일 쉽고요. 대선이 굉장히 심플했던 거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지방선거는 그러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나 재보궐선거에는 민심들이 고스란히 좀 반영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행동을 해야죠. 지금 투표장에 최소한 나 안 가 들어와서 그렇게라도 만들어드리면 그러면 다른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들어서 안 가실 분은 꼭 부모님 데리고 모시고 여행 가시는 걸로. 예. 근데 한 표를 벌어야지. 다행인 게 저는 주위에 친척이든 누구든 다 포함해가지고 하다못해 제가 결혼하기 전에 자취했던 그 주인까지 포함해서 제 주위에는 노인분들 중에 보수 지지하는 단 한 명도 없어요. 제가 여러 분 소개시켜 드릴게요. 행동을 상당히 하시겠어요. 상당히 많습니다. 얘기가 다 덜 끝났는데 그러다가 식당 주인 뭐 등등등을 만나면 막 열불이 나는 이유가 뭐 이렇게 비합리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많냐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는 이제 혈압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히려 단련이 안 돼가지고. 종편의 힘이죠. 네. 근데 싸우지 마시고요. 차분차분히 설명을 해드리면 나중에는 예. 의심을 갖게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맞아요. 저도 스킬이 생겼죠. 처음에 그랬다는 거고요. 마음에 물음표가 생기게끔 하는 거예요. 저는 사람들 설득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간단히 말해서 입장 바꿔보십시오. 그 이야기를 제일 먼저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 보세요. 텔레비에 저렇게 이렇게 죽었는데 이렇게 하면 이거 누구 책임이에요? 그렇게 물어보고 만약에 어머니 자식이나 손자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한참 생각하다가 자기 마음에 쫙 미동이라도 생기는 게 느껴지거든요. 입장 바꿔보라는 게 가장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진짜 어른들 마음 움직이는 거 딱 하나 있어요. 잘못된 선택 하나가 당신네 자식, 손자 이런 사람들의 미래를 막고 있다. 직장도 떨고 지나가고 비정규직 많이 만들어지고 이런 생각들을 쭉 설명을 해드리면 그 양반들이 마음이 바뀌는 게 느껴져요. 그걸 한 3년쯤 이야기하다 보면 언젠가는 통합지구당 찍을 날도 올 거 아닙니까? 그래도 들어가면 1번들 찍으시죠. 그게 문제예요. 투표를 못하게 만들거든요. 또 이런 거 노인 비하 발언 돼가지고 그쵸. 내일 또 검색어 뜨겠네. 인기 되는 거. 오늘 한 명 또 가는구나. 근데 이것도 그거 갖고 또 두려워하시지 마요. 왜냐면 이게 정말 막말이고 그 맥락을 읽지 못하고 막 찍어 누르는 거는 전혀 이쪽에서 욕을 안 합니다. 저희는요, 멘탈이 상당히 강해졌습니다. 2년 내내 돌을 쳐맞았기 때문에. 정 아나운서도요. 문제는 접니다. 처음에 방송 들었을 때는 특히 좀 약간 정치에 약하잖아요, 보통 여자분들이. 네. 근데 이것도 굉장히 여성 비하적인 발언이에요. 실제로 그런 게. 예. 세트로 가는 오늘. 근데 한 2년, 3년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야, 이야기 흐름 속에 같이 들어온다는 느낌이 받는 거예요. 새가 날아든다, 돌 날아갑니다. 곧 방송 하나 새로 같이 하시죠. 돌이 저 날아든다. 나름 학부 시절 정치외교학과 전공이시죠. 서청원 후배인가? 그치? 서청원 후배입니다. 명문대. 자퇴 하나 할게요. 네. 네, 오늘 김성수 평론가님 그리고 푸른나무님 모시고 세월호 특집편 함께 하셨는데요. 세월호 참사 벌써 한 달입니다. 가슴이 뻥 뚫린 것처럼 아프고 참 죄스러웠던 시간이었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아이들의 죽음에 슬퍼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이젠 왜 아이들을 우리가 지켜보면서도 구조하지 못했나를 목소리 높여 따져야 할 때입니다. 수백의 국민이, 그것도 생때 같은 어린 청춘들이 죽어도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국민들을 단속하고 공격하는 일밖에 없다면 국민이 기대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이 정부에 남아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설마 이 와중에도 망설이고 계신 것 아니죠?
이미 그 새로운 역사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그 누구도 막지 못했던 10대 청소년들이 정부를 못 믿겠다 규탄하며 이미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제는 이 아이들의 대열 앞에 여러분이 나서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 썩어 문드러진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인 아이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슬픔이 분노로, 분노가 행동으로 바뀌는 5월 12일 밤 3명의 독수리와 2분의 조언자가 함께한 여기는 생방송 애국자연선. 오빠들, 지금부터가 다시 시작입니다. 준비되셨죠?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아유, 괜찮아. 생각보다